네, 안녕하세요. 네, 소프트웨어 업무 역량 강화 및 실무 디지털 리터리시 탑식 대비 시스템 아키텍처 이해와 활용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 빅데이터 시스템에서는 보통 이제 하둡 기반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하둡 그리고 이 맵 리듀스에 대한 개념 위주로 뭐 다른 수업 시간에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수업 시간에 한번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만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둡이라는 생태계 이 에코시스템을 많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하둡은 하이 어베일리빌리티 디스트리뷰티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플랫폼이다. 뭐 하이 어베일리티 고가용성의 디스트리뷰티드 분산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는 좀 한 번씩 들여보셨을까요? 네,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는 이 객체 지향에서 나오죠. 객체 지향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 하둡 자체의 기능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여러 개 분산 저장소에서 분산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그 다음에 처리된 결과를 다시 모아서 하나의 결과로 만드는 프레임워크인데, 여기 하이 어빌리티랑 디스트리뷰티드가 그 얘기이고요.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는 개념이 이 각각의 분산 처리를 하는 시스템들을 객체 지향의 개념으로 구현을 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하둡은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HDFS 그리고 맵리듀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위 두 개 모듈이 이 비전문가들이 그대로 HDFS랑 맵리듀스를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로 짜서 이 HDFS와 맵리듀스를 내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 주변 모듈들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HDFS랑 맵리듀스 함수를 직접 구현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이 인터페이스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분산 저장소에다가 분산해서 저장한 다음에 처리된 결과를 수합해서 한 군데로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이 하둡이라는 이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HDFS와 맵리듀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려우니까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을 중간중간 배치를 해서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고요. 첫 번째 이 HDFS 하드 분산형 파일 시스템은 말 그대로 분산형 파일 시스템. 파일을 여러 군데에다가 분산해서 저장하고 내가 필요로 할 때 요청을 하면 분산된 데이터들을 마치 나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파일인 것처럼, 하나의 데이터, 하나의 변수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우리 윈도우즈에서 파일 탐색기에서 보면 파일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그 파일 하나도 이 하드디스크 혹은 SSD에 메모리 주소, 실제 물리적인 주소를 보면 연속해서 하나로 저장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현재 이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공간에 따라서 파일이 여러 개의 이 공간에 나누어서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 외부 인터페이스,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든 말든 내가 파일을 읽고 싶으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그 내용을 읽어서 메모리에 올려주는, 사용자는 그냥 파일을 실행하면 파일이 실행되게끔. 이 HDFS도 마찬가지로 이 파일을 HDFS에다가 내가 저장을 시키면 알아서 이 다수의 노드에 분산해서 분산된 저장 공간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뭐 혹시 이제 데이터 유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유실이 나지 않도록
기타 장치들을 우리 알고 있는 뭐 레이드나 이런 구성처럼 데이터를 나중에 복구할 수 있게끔 저장을 하고 이, 이 저장된 파일은 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우리가 뭐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파일을 이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파일을 하나씩 하나씩 스트리밍 단위로 읽는 형태가 됩니다. 이 스트리밍은 뭐냐면 C 언어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파일 포인터 같은 걸 만들어서 파일 포인터에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형태로 접근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쓰는 방식을 이 스트리밍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형태로 HTTPS의 경로를 아니면 파일 어떤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넘겨주면 이 파일을 읽어서 우리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장한 데이터는 수정은 할 수 없고 읽기만 가능해서 이 데이터를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HDFS 20 버전 이후부터는 파일을 수정을 하는 건 안 되는데 어펜드 뒤에다가 붙이는 뒤에다가 파일을 더 크게 만드는 보통의 이제 로그 파일들이 이런 형태로 구성되죠. 시간 순서대로 이 파일을 계속 기록하게 되는 이 어펜드의 파일을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수정은 불가능하지만 이동, 삭제, 복사는 가능합니다. 한번 저장되면 이 무결성 때문에 파일 자체를 수정하는 건 안 되지만 이동하고 복사하고 삭제하는 기능은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HDFS는 파일을 여러 저장소에 분산시켜서 저장하고 사용자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그렇게 분산되어 있는 자료를, 데이터를 처리, 우리가 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변환, 어, 수 연산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여러 개의 저장된 이 데이터를 하나의 최종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HDFS에서 읽은 파일을 넣으면 각 분산된 곳에서 하나씩 하나씩 처리가 되고 이- 여기까지 과정을 이제 맵,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쭉쭉쭉 그 분산 노드에 맞게 흩어지고 그다음에 리듀스는 말 그대로 이제 리듀스 제거한다, 줄인다라는 뜻이잖아요.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고 우리가 실제로 유의미한 데이터만 뽑아내는 작업, 최종적인 처리하는 과정을 리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맵은 우리 맵 그리듯이 전체 그림을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는 쭉 퍼지는 작업이고요. 리듀스는 줄여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 이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으로 가공하는 작업이 리듀스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맵과 리듀스 두 개의 이 작업을 하나로 합쳐서 맵 리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HTTPS의 기능은 저장이고요. 맵 리듀스는 저장된 분산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크게 이 하둡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시간상 저희가 조금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데이터 링크 계층 이 OSI 7 레이어에서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은 데이터 링크에 대한 제어, 매체 접근에 대한 제어를 담당하는 계층입니다. 우리 사용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매체로 뭐 무선을 쓰기도 하고 유선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제 매체 접근 제어까지를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고요.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 장치 간의 실제 물리적인 신호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물리 계층 위에 존재하고요. 그래서 물리 계층이 할 수 없는 주소 그리고 물리 계층은 그냥 단순히 빛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우리 예를 들면 TV 리모컨은 대부분 이제 적외선으로 적외선이 깜빡깜빡거리는 걸로 신호를 보내는데요.
우리가 TV 리모컨으로 TV를 껐는데, 뭐 다른 데에서 뭐 세탁기가 꺼진다든지, 냉장고가 꺼진다든지, 뭐 다른 뭐 전기 포트가 꺼진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각 기기들마다 물리적인 신호를 무조건적으로 온오프 신호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나한테 온 신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온 신호인지를 감지할 수 있는 이 주소 할당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 할당 영역이 나와 일치하면 그 이후에 뒤에 있는 데이터를 읽게끔 하는 이 주소 할당의 헤더가 들어가 있는 계층이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요. 그리고 또 이 오류 감지 기능. 이 물리적인 신호가 이 매체를 통해서 전송이 되었을 때 사실 이 물리적인 신호가 그대로 왔다면 상관없겠지만 중간에 오류가 발생했다든지 신호가 좀 잘못 도착했을 때 이 오류를 확인할 수 있게끔 우리 뭐 짝수 페리티, 홀수 페리티, 그냥 페리티 비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신호인지 체크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제공하는 것이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은 오류의 감지까지만 가능하고요. 오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오류가 있으면 데이터 처리 안 하고요. 오류가 없으면 그때 정상 처리를 하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사실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이나 물리 계층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프로그램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부분에서 좀 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필요로 하냐면 내가 전송하는 이 매체가 어, 뭐 예를 들어 무선으로 하면 뭐 블루투스나 지그비 같은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다.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이 좀 제한적이고 내가 대역폭을 너무 많이 쓰면 응용 소프트웨어가 버벅거릴 수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응용 소프트웨어로 보내는 데이터가 유선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뭐 대역폭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정도만 응용 소프트웨어 우리 개발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이 데이터 전송 이런 부분들은 개발자는 사실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의 캡슐화, 이 데이터 링크 계층 어떻게 데이터가 붙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네트워크 계층에서 전반적인 뭐 데이터 링크건 네트워크건 뭐 전송 계층이건 모두 다 이 상위 계층에서 온 데이터에다가 자기가 붙일 헤더 그리고 뒤에 붙일 트레일러 두 개를 붙여서 하위 계층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 L3, 이 네트워크 계층의 데이터를 받아와서 앞에 헤더, 이 프레임 헤더는 호스트 간의 비트 동기화를 위한 프리앰블, 그리고 이 프레임 시작을 알리는 스타트 오브 프레임 델리미터라고 해서 이 이제부터 이 계층 데이터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필드들이 있고 그 뒤로는 물리적인 주소, 목적지 주소, 출발지 주소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리적 주소, 맥 어드레스를 붙여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는 트레일러라고 해서 이 전송 시에 에러를 체크하기 위해서 프레임 체크 시퀀스라고 해서 우리 페리티 비트 같은 것들을 뒤에 붙여서 내가 보낸 앞에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도착했는지 비정상적으로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의 부 계층으로 LLC와 이 MAC, 맥이 있는데요. 이 LLC 부 계층과 이 이 맥 계층은 실제로 우리가 이 계층이라고 하면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맥이라는 이 주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 이 두 개는 뭐 2.5, 2층, 2.1층 뭐 이런 식의 계층 내부에서도 좀 나뉘어서
실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LLC 같은 경우는 어, 데이터 링크 계층의 인정, 이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헤더이고요. 그래서 이 LLC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그 공유기 같은 거 구매하실 때 보면 802.11, 뭐 802.11A, 뭐 11B 이런 것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토콜들을 어떤 프로토콜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그 프로토콜을 어느 프로토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이 무선 같은 경우는 속도도 엄청 많이 차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스마트폰은 예를 들어 802.11n이 지원이 되는데 공유기가 802.11n이 지원이 안 되면 한쪽에서는 LLC를 11n으로 보내는데 한쪽에서는 11n 못 받으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두 프로토콜들이 다 지원이 되는 가장 빠른 음, 프로토콜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 LLC가 실제 데이터의 전송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니면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 LLC가. 그 다음 MAC, MAC이라고 부르는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이 매체에 대한 접근 제어 이 계층은 우리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닉에 붙어 있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뭐 맥 자체는 뭐 크게 우리 뭐 데이터의 전송 속도라든지 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건 거의 없고요. 어, 뭐 앞에 이 맥 주소를 보자면 우리 뭐 예를 들면 전화번호 뭐 이런 것처럼 이 맥 어드레스가 크게 이제 48비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 24비트, 뒤에 24비트 해서 앞에 24비트는 제조업체의 번호,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제조업체 번호, 뭐 인텔에서 만든 거다, 뭐 브로드컴에서 만든 거다 이런 업체 번호가 붙고 뒤에는 그 업체의 이 카드 일련 번호를 붙여서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도 전화번호 같은 거 잘 보시면은 전화번호 저희가 010하고 뒤에 8자리 쓰잖아요. 앞에 4자리를 보면 대부분 이 전화번호를 어느 통신사에 최초로 개통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 번호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는 뭐 번호 이동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이 번호를 최초로 어디 썼는지 사실 지금은 거의 추적이 불가능한데 지금 원래는 이런 주소 체계에도 이런 앞에 제조업체 번호 붙이고 뒤에 일렬 번호 붙이는 이런 형태를 맥어드레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이라는 매체 접근 제어가 주소의 개념도 있지만 실제 이 매체 접근 제어를 하는 것은 뭐냐면 크게 CSMA CT, CSMA CA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 매체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매체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죠. 전기 신호 혹은 음성과 같은 음파, 전파일 때 전파끼리 이, 겹쳐서 비정상적인 전파가 되었을 때 이 수신하는 측에서는 그 원하는 데이터를 못 들었을 텐데 그러면 이 수신 측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정의해 놓은 게 이 매체 접근 제어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CSMA-CD는 컬루전을 디텍트한다 라고 해서 CD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CSMA-CA는 컬루전을 어보이드, 회피한다라고 해서 CA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유선에서는 CSMA-CD를 쓰고요.
충돌이 일단 발생하고 나서 발생한 충돌을 확인하고 이 데이터를 보낸 각 매체를 보낸 이 장치에게 다시 보내라라고 알려주는 형태를 하고요. 무선 같은 경우는 GSM의 CA 컬루전을 어보이드 하는 방식의 전송을 하는데요. 이 어보이드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와이파이 뭐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많은 사람 뭐 스터디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이 와이파이 붙어가지고 사람들 막 트래픽 많이 쓰고 뭐 줌도 들어가서 쓰고 뭐 인터넷 강의도 보고 이러면 내가 휴대폰으로 와이파이 붙으면 그 카페 와이파이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이 CSM의 CA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한 사람이 말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이 네트워크를 점유해서 매체를 점유해서 말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선, 이 전파를 이용한 이 특정 주파수를 이용한 통신에서는 동시에 이 특정 주파수로 여러 사람이 말을 하면 듣는 측에서는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그 수건 돌리기에 수건을 한 사람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북이 하나 주면 노트북이 줌 회의를 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쭉 주고받고 또 수건을 한 사람 옆에 돌려서 그 사람이 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고 수건을 돌려서 또 어떤 사람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많은 카페 같은 데서 와이파이 켜놓으면 카톡이 바로바로 안 오고 조금 딜레이 돼서 조금 늦게 들어오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많은 트래픽을 사용해야 발생하는 게 아니라 CSM의 CA는 이렇게 수건 돌리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와이파이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이 수건이 돌아가야 돼서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 내가 수건을 받는 이 텀이 간격이 길어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그런 네트워크 접속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무선에서는 예를 들어 충돌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가 충돌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막 뭐 술집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야기하면 누가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CSMACD처럼 유선으로 딱 연결되어 있으면 누가 말을 하다가 누가 탁 말하면 그 두 개가 합선이 딱 되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 뭐 제한된 사람이죠. 보통 뭐 유선 스위치 밑에 들어있는 허브 같은 경우 많아야 뭐 12포트, 24포트 이렇게 되니까 그 24명 중에 1명, 2명 이상이 이 충돌을 발생시킨 거니까 그럴 때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데 무선 같은 경우는 이 와이파이 하나에 막 50명, 100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때마다 걸루전 디텍트해서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유선에서는 CSMA CG 충돌을 일단 발생시키고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면 전부 다 조용히 해 하고 각자 마음속으로 5까지 세고 그 다음 말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충돌이 발생한 사람들마다 뭐 5초를 세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텐데 특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정상적인 통신이 되게끔 하는 거고요. 무선에서는 CSMA CA 수건을 하나씩 주면서 수건 가지고 있는 사람만 말하게끔 하는 매체 접근 제어 프로토콜입니다. 다음은 이 맥 주소 검색, IP 주소와 맥 주소 변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맥 어드레스를 통해서 예를 들어 내 PC 위에 저기 어딘가에 서버가 있을 건데 보통 이제 공유기가 있죠. 여러분의 집 가정에는 그 공유기의 이 주소를 알고 싶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 상대편의 맥 어드레스밖에 모릅니다. 왜냐면 이 내가 내 위에 있는 사람한테 물리적인 신호를 보내면
그 물리적인 신호를 받은 이 상대방, 뭐 위에 공유기가 될 수도 있고 무슨 모뎀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상대방이 나한테 전달해주는 정보는 이계층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맥 어드레스를 이 확인하고자 할 때 쓰는 게 ARP고요. 어드레스 리솔루션 프로토콜. 그래서 상대방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는 방법. 그 다음에 이 RARP는 맥 어드레스를 주고 IP를 확인하는 반대의 역 주소 변환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ARP는 이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는 RARP는 IP 주소를 알아내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ARP가 A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맥 RARP는 P랑 R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IP를 확인하는 프로토콜 이렇게 외워두시면 이것도 사실 많이 헷갈리는 거라서 ARP는 맥 주소, RARP는 IP를 변환하는 프로토콜이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맥 주소를 검색하는 시나리오는 어, 우리가 이 채널이라고 하는 이 채널이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쉐어드 미디어, 이 공유된 매체, 이 같은 채널을 사용해서 이 단말들이 여러 개가 있게 되는데 뭐 무선이라는 매체를 쓸 수도 있고 유선이라는 매체를 쓸 수도 있는데요. 이 매체를 공유하는 이 모두들에게 ARP라는 걸 보내면 내가 IP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PC 설정을 보시면 내 PC의 IP, 내 PC의 게이트웨이의 IP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 게이트웨이의 IP를 ARP로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ARP를 던지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서 ARP를 이렇게 던지면 이 쉐어드 미디어를 쓰는 이 모두들이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냥 허공에 대고 말하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 다 듣겠죠. 아, 나 IP 여러분 그 왜 카페 가면은 뭐 N33번 손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IP 불고 19168 1.254 손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체를 공유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자기가 맞으면 접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보내는 겁니다. ERP에 대한 응답. 그러면 이 응답을 얘가 받아가서 내가 192.1.254를 보냈는데 응답이 FF B4 뭐 이렇게 맥 어드레스가 왔다. 그러면 이 IP에 해당하는 이 맥 어드레스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런 형태로 그 쉐어드 미디어 내에 있는 이 IP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를 찾을 때 사용하는 것이 ARP고요. 그다음 802.이라는 이 프로토콜들을 많이 보게 될 건데 이 802라는 매체가 이 표준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네트워크의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인터넷에 준하는 대부분의 범용적인 통신 장비에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요. 그 중에 뭐 802.3, 802.4, 802.5와 같은 이 매체 접근 제어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 중에 우리는 당연하게 그죠? 당연히 802.3 유선 같은 경우 802.3 그래서 여러분의 PC가 모뎀이나 공유기랑 연결되어서 유선으로 그 모뎀이나 공유기랑 통신을 하기 위한 이 프로토콜들을 전부 다 802.3에 GSMA-CD 위에 구현해 나왔고요. 그 다음에 802.4
11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무선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요. 그래서 802.3 프로토콜에서는 LLC가 802.22고요. 802.2고 이 맥 어드레스가 802.3입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땐 802.3인데 데이터 링크 계층에는 두 개가 있다 했으니까 LLC에는 802.22, 802.2 맥 어드레스 계층은 802.3 이게 두 개가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802.11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무선 랜, 와이파이, 무선 이 근거리 통신망을 말하는 표준이고요. 그래서 뭐 A는 뭐 스트림장 속도가 6메가, 뭐 B는 11메가, 뭐 G는 54메가, N은 뭐 100메가, 150메가, AC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무선 이 네트워크도 1기가 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들이 많이 등장했죠. 빔 포밍을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채널을 합쳐서 하나의 이 대역폭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술까지도 뭐, 지금 뭐 이론상으로는 6.9기가 BPS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802.11에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지금은 더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2.15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나 이 근거리 통신에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로 그래서 WPAN, 그래서 와이어리스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네트워크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 블루투스, 그다음에 UWB는 이제 와이브로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그죠? 잘 안 사용했던 프로토콜이고, 그다음에 지그비 같은 경우는 뭐 IoT 관련 뭐 실습을 하시거나 뭐 그런 프로그래밍 수업 들어보시면은 일부 지그비 통신에 대해서 이 센서들의 근거리, 초근거리의 저전력 근거리 통신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요. 뭐 이런 저전력 소규모의 프로토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계층으로는 이 네트워크층. 아무래도 실제 이 우리가 문제를 풀고 시험 문제 나오고 뭐 이런 데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아무래도 좀 많이 출제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계층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P, 인터넷 프로토콜이 이 계층에 해당돼서 실제 문제들은 여기서 많이 출제되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의 개념,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에 사용되는 라우터라는 장비, 그래서 이 라우터가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 라우터가 사용하는 프로토콜, 그리고 이 프로토콜들의 유형이랑 알고리즘, 그리고 IPv4 주소 체계까지, 그리고 한번 앞에서 언급했었는데 서브네팅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계층은 OSI 7 레이어 모델의 세 번째, 그리고 TCP/IP의 세 번째 계층이고요. 그래서 패킷을 주로 송신해서 수신 측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합니다. 실제 패킷을 전송하는 목적지까지 전달하는데 주 기능을 하는 프로토콜이고요. 그래서 우리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가야 하는 경로들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그 경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로 가야지 정상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주소 체계를 제공해주는. 사실 아까 데이터 링크 계층에 맥 어드레스, 이 맥 계층에 매체 접근 제어할 때도 주소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어,
이 맥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어떤 범용적인 주소 시스템이 아니라 아주 국지적인 일부 이 이계층 영역에서만 매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끼리의 이 주소를 이름을 구분하는 용도이고요. 이 OS 7 레이어의 3계층, TCP의 3계층 이 네트워크 계층은 인터넷 전체에서 유일한 나의 이름, 나의 주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계층은 상위 계층, 이 전송 계층으로부터 세그먼트라는 이 단위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 패킷을, 세그먼트 데이터를 가지고 3계층 헤더와 트레일러를 붙여서 실제 이 3계층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2계층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 네트워크 계층이 하는 기능은 무엇이냐? 크게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패킷은 많이 들어보셨죠? 패킷. 네, 패킷이라는 단위의 이 어떤 단위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요. 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에서 이 페이로드라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 우리가 뭐 게임을 하건 어떤 데이터를 전송을 하건 무슨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항상 똑같은 양의 데이터를 상대방 뭐 서버든 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든 항상 똑같은 양의 데이터를 보내진 않을 겁니다. 그죠? 내가 뭐 게임을 하는데 뭐 로딩 창에서 서버랑 통신하는 데이터의 양과 실제 이제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 이런 부분들이 항상 똑같은 양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이때 이 페이로드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적절하게 데이터를 분배하고 이번에는 데이터가 좀 더 많다. 이번에는 데이터가 좀 적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는 기능을 패킷화라고 하고요. 네, 두 번째로 라우팅 같은 경우는 실제 송신에서 수신 측까지 이 데이터가 실제 잘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 택배를 보내면 그 송장 번호를 가지고 내 택배가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잘 도착했는지 그래서 수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경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 뭐 맨날 그 뭐 옥천 허브에서 갇혀 있는지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런 이 경로와 추적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두 번째 이 라우팅 기능이고요. 이 라우팅이라는 건 라우트 여러분 뭐 그 해외 영화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길가에 뭐 라우트 39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표지판 같은데. 그게 우리로 따지면은 뭐 1번 국도, 39번 국도라는 뜻입니다. 라우트가 이제 도로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라우팅이라는 거는 내가 이 갈림길에서 어디 도로를 탈지, 어느 경로를 갈지를 결정하는 작업을 라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우팅. 그 다음은 이제 포워딩. 이 라우팅을 해서 내가 다음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다음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 판단한 이 좌회전 우회전을 기반으로 실제 좌회전 우회전을 수행을 해야겠죠. 이 사거리에 들어갔을 때 이 사거리에서 좌회전 우회전 판단하는 것까지가 라우팅이고요. 실제로 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보내주는 것을 포워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워딩 절차를 거쳐서 실제 내가 전반적인 라우팅, 그러니까 나는 내비게이션이랑 같은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라우팅을 해줍니다. 내비게이션이 라우팅을 해주면 우리는 뭘 하죠?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대로 핸들을 왼쪽으로 꺾고 오른쪽으로 꺾잖아요. 예, 우리가 실제로 이런 핸들을 꺾는 그 액션이 포워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좀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좀 분량이 좀 복잡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 네트워크 계층의 기본 기능, 그래서 이제 뒤에서부터는 이 빅히터, 라우팅, 포워딩, 각 기능과 기능들을 어떤 장비들이, 어떤 프로토콜들이 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내용 있으시면은, 네, 뭐, 그, 세이브 캠퍼스나 이런 쪽으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오셔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